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체력 한계를 호소하며 오늘부터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내세우며 빠른 시간 안에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지만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잔해인 우주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우주 쓰레기 포획 위성을 개발해 오는 2027년 우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직업들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코딩까지 스스로 하는 이른바 개발자 AI도 등장했는데 실력은 물론 사람과 비슷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6주째로 접어들면서 현장에 남은 의사들이 체력의 한계를 호소하며 오늘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수술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외래 진료까지 줄어들면 환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진료 축소를 예고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 속한 의대는 모두 39곳. 국내 주요 47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진료를 맡은 교수진들이 속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25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로가 누적되면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당직을 쓰는 겁니다. 24시간 훌당직 썼다가 또 외래 보고 훌당직 썼다가 외래 보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환자가 그냥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수술해야 될 사람은 왼쪽 다리를 뜯고 있는 거고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진료 축소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도 수술 일정이 평소의 절반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더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교수협의회가 외래 진료 축소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외래 진료까지 타격을 입는 겁니다. 아니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항암이 방사선이 이런 거 다 밀려갖고 환자들은 난린데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나머지 환자를 분산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외래 진료는 상당 부분 또 다른 종합병원이나 또 2차 병원급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파견하고 퇴직한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는 사업도 다음 달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환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연한 대응을 내세우면서 의료계와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대해 의료계 일부는 화답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기존 방침대로 사직서 제출은 불가피하다는 강경 대응도 있어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유연한 처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곧바로 대화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의료계와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공의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꽉 막혔던 의정 간 대화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가운데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협의체 구성 제안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구체적인 운영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수진 일각에서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기존 방침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앞서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측도 무엇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이 100%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그거 전면 백지화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고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면서 올해 입시 판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과 최상위권들이 대거 의대로 향하면 이공계 합격선도 요동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일각에서는 예상만큼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대 이공계 정원은 1,775명입니다. 의대가 2,000명 늘어난 건 이과생에겐 서울대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존의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정도 성적이면 의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 빈자리는 최상위 대학 이공계 합격선의 학생들이 채우는 연쇄 이동이 예상되면서 주요대 이공계 합격선도 다소 낮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상위권 대학 토목공학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대에서 많이 차지를 해주면 그냥 그 자리가 남는 거니까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 정원만 1,000명이 넘게 늘면서 경쟁률과 합격선 모두 하락폭이 비교적 클 거란 분석입니다. 각대가 3,400명 정도 빠지고 그러면 그게 연고대 공대에서 3,400명 정도가 빠지는 게 되는 거니까 10개 모집단위 정도가 내려가는 거다. 수시적으로 얘기하면 0.23등급? 다만 전문가들은 의대를 대규모 증원했다고 그만큼 이공계 합격선이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의대가 361명 증원에 그쳐 경쟁률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고 지역 의대 증가분은 지역 인재 전형 몫으로 60% 이상 빠지는 데다 남은 자리마저 역대급 규모의 N수생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N수생들이 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 인재는 떨어지겠고 일반 전형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고 서울 지역이나 경기 인천 지역은 오히려 또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돼서 더불어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 수가 대폭 늘면서 매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 이공계 합격선이 회복하면서 의대와 이공계 간 격차가 줄어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지구의 날씨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러 면에서 기록적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폭염과 폭우, 폭설 등 기상재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류재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더 녹아내렸습니다. 해발 4,800m가 넘는 몽블랑산 정상의 기온도 계속 올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폭우, 폭설, 산불 등이 휩쓸었습니다. The global temperature has soared and is getting closer to the 1.5 degrees Celsius lower limit of the Paris Agreement. Glaciers loss was the largest on record last year.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해수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심했는데 그 뒤에는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But what I would sa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2024 will again break the record of 2023.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은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 온도가 지금처럼 높게 유지되면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기후행동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이번 주 초 비 예보가 있지만 산불 억제 효과는 길지 않습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인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산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봄비가 지나면서 내륙의 건조함은 해소됐습니다. 주말에 이어 이번 주 초반에도 비 예보가 있어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후가 문제입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반까지는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날씨가 무척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단비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고 산불 위험도 다시 커집니다. 특히 1년 중 가장 많은 산불이 나는 시기인 청명과 한식도 있습니다. 매년 청명과 한식이 있는 4월 초반에는 산불 발생이 급증하는데요. 최근 10년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 4월 초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무려 7% 수준을 기록합니다. 봄꽃이 개화하면서 등산객이 급증하고 농촌의 영농 부산물 소각도 위험을 키웁니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3%, 영농 부산물 소각은 12%로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설악산과 지리산 등 주요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으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차단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러시아가 우주 비행사 3명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보내는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현지 시각 23일 낮 12시 36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소유주 MS-25 유인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로켓 상단 우주선은 발사 8분 뒤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은 이틀 동안 궤도를 돈 뒤 우주정거장 러시아 모듈 프리찰에 도킹할 예정입니다. 이 우주선에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우주비행사와 벨라루스, 미국 우주비행사가 함께 탑승했습니다. 달에 착륙한 미국의 민간기업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전력 문제로 인해 영구적으로 작동을 멈췄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디세우스를 개발한 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현지 시간 24일 오디세우스가 전력 문제로 또 다른 교신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한 최초의 상업용 착륙선으로서 역사의 유산을 남긴 뒤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됐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사 측은 앞서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할 때 기체의 한쪽 발이 표면에 돌출된 부분에 걸려 넘어지면서 측면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추정돼 태양광 충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잇따라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주를 떠도는 인공위성의 잔해, 즉 우주 쓰레기도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 잔해인 우주 쓰레기를 향해 위성이 천천히 다가갑니다. 로봇팔을 뻗어 우주 쓰레기의 페인 부분을 단단히 잡은 뒤 지구 대기권으로 끌어내려 던져넣습니다. 그러면 공기 마찰로 생긴 강한 열에 우주 쓰레기가 타면서 제거됩니다. 이번에는 4개의 로봇팔이 마치 문어가 다리로 먹잇감을 감싸듯 우주 쓰레기를 붙잡고 궤도에서 벗어납니다. 위성이 직접 우주 쓰레기와 함께 대기권으로 들어가 불태우는 겁니다. They'll go grab onto one, pull it down safely out the way, then go back and get the next one and do the same. So yeah, our systems will remove multiple pieces of debris with each mission. 최근 민간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주를 도는 위성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주 쓰레기 양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수는 4년 전보다 약 77%가 늘었고 같은 기간 우주 쓰레기는 모두 2,700톤이 늘었습니다. 결국 제때 우주 쓰레기를 없애지 않으면 궤도에 쌓인 우주 쓰레기가 위성과 충돌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Basically, collisions hit collisions and we'd end up with lots of orbits that we couldn't use. And another big risk is human risk. So we're probably going to end up with tens or if not, 100 people in orbit in the next 10 to 20 years. They're at risk too. 이미 지난 2013년
국제사회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 기관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시 위성을 붙잡아 대기권으로 다시 보내는 포획 위성의 개발인데 이를 위해 우주에 있는 물체의 위치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500kg 이하의 소형 위성을 만들어 오는 2027년 누리호에 실어 보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직업을 대체한다는 건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직업들도 더는 안심할 수 없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3편에 걸쳐 인공지능을 만난 직업의 미래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심지어 개발자들에게도 불어닥친 인공지능의 칼바람을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챗봇에 게임 웹사이트를 만들어달라고 명령합니다. 챗봇은 재미있겠다고 말하며 작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난 뒤 실제 개발자가 쓸 법한 도구를 이용해 10여 분 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디자인 결정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뿐 아니라 글씨를 바꾸라거나 창의력을 발휘하라는 피드백에 실시간으로 코드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찾지 못한 버그를 찾아내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실제 개발자와 같은 소통 능력과 실력을 갖춘 챗봇, 코그니션사의 데빈입니다. All of this is possible today because of the advancements that we've made in both reasoning and long-term planning. It's a really hard problem, and we've only just started. 코그니션은 데빈의 코딩 능력이 오픈AI의 GPT-4보다 8배 정도 뛰어났다며 세계 최초의 개발자 AI라고 발표했습니다. 데빈의 데모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놀랍다며 하루빨리 출시해달라는 반응과 함께 우려도 가득합니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개발자 신규 채용을 줄이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주요 테크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면 컴퓨터 등을 전공한 전통적인 개발자 채용 규모가 1년 전보다 오히려 31% 감소했습니다. AI 분야 개발자의 채용 규모는 42% 늘었지만 이 역시 언제 줄어들지 알 수는 없습니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데가 그런 데 보면은 AI 기능을 아예 거기에 다 넣어버립니다. 그 AI의 기능을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AI 파트 부분이 그러면은 좀 쉬운 일이 될 거고 수요가 좀 줄겠죠.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지난해 1분기 해고 인원 17만 명 가운데 20%가 개발자로 집계됐는데 기업 내 개발자 비율이 14%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비개발자보다도 개발자의 해고율이 높은 겁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시기에 개발자를 과도하게 뽑아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거나 인공지능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고 있다는 등 개발자 AI의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개발자 AI의 등장이 가시화되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개발자의 일자리에 직접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인간을 따라 반려견도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7, 80세에 달하는 노령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동물병원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주인의 품에 안긴 반려견.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쓰다듬는 손길이 부드럽습니다. 대기실 앞쪽에는 사각형으로 된 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반려견을 위해 설치된 공기 정화 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처럼 필터로 먼지를 거르는 것은 기본. 광촉매, UV LED, 음이온 발생기로 바이러스와 세균, 냄새까지 잡아냅니다. 그러면 그 낙진된 부유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동물들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 더 위험하게 우리의 인간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공기정화 장치를 통해서 살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반려동물에 훨씬 더 안전하게. 작은 개 집처럼 생긴 장비입니다. 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산소를 넣어주는 챔버입니다. 화상이나 만성 당뇨병, 만성 두통 등에 쓰이는 장비를 반려견을 위해 재설계한 것입니다. 노령견이 충분한 산소를 흡수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동물들에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요, 미용 효과라든지 동물들의 이제 수명 연장의 기대에 이제 많이 부합됩니다. 네. 이 밖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비만이나 질병이 많아지는 노령견의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1990년대 7, 8세에서 2020년대에는 15세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예방접종과 의학기술의 발달, 과학적인 사료의 등장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 애들이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 되는데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누워 있고 또 걷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애들이 밥을 잘 먹고 잘 건강하고 또 편안한 삶을 살다가 가야 되거든요. 고령 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처럼 나이든 반려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아끼는 반려견에 노년 삶의 질을 높이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려견과 함께 음료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과 동반 식사가 불가능해 규제 특례를 받는 식으로 개정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유모차에 실린 강아지들이 식당에 차례로 들어옵니다. 익숙한 듯 강아지 좌석에 앉아 다른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메뉴는 여러 채소를 곁들인 스테이크. 벌써 3번째 올 정도로 단골 손님입니다. 맛있어 하죠, 아이가. 우선은 새로 안 먹던 것도 먹어보고 뭐 하니까 맛있어 하고 네, 좋아해요.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매장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 46개 매장이 문을 열었는데 실제 특례 허용을 받은 업체는 100개를 훌쩍 넘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21개 업체 113개 매장이 현재 특례를 허용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자. 반려견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주는 복합 공간도 주택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연 이곳은 반려견을 잠시 돌봐주는 것은 물론 미용이나 유치원 교육도 해줍니다. 호텔 시설도 함께 있는데 산소 공급과 온도 조절, CCTV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직장인이나 나홀로족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그냥 맡기고 가는데 여기는 한 3-4시간 동안 계속 놀고 같이 있으니까 사진이랑 영상도 자주 보내주시니까 저는 마음 편하게.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해 현재 8조 원을 넘어섰고 4년 뒤에는 15조 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하며 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돼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 즉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발생한 혼란의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금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거란 전망이 나올 정도로 단순 노동에서 지식산업까지 전 분야에서 AI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앞서 인공지능을 만난 직업의 미래를 조명하는 기획보도 첫 번째 리포트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지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함께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